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신현영 선생님 발음 이상했어. 신현영 선생님께서 4주 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잘 계셨어요, 선생님? 네. 살아 있었습니다. 잘 살아 계셨군요. 지난주보다 안색이 좋아졌어요. 네. 부동산 문제가 잘 처리되셨나 봐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저녁에 하다 보니까 또 환자 문제로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들었는데 네네. 등간에 해결되고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선생님 좋은 상 하나 받으셨잖아요. 아, 예. 한미 젊은 의학자 학술상.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받을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실제로 받으셨으면 1,000만 원이 상금 1,000만 원이 바로 그랬어요? 입금됐나요? 지난번 소개 안 상금이-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상금 있었다는 얘기는 아 그럼 이거 들었는데. 제대로 소개해줘야겠네요. 네네네. 네. 지금 제대로 한 건데요. 아 그래요? 제 1회 해먹으셨습니다. 제1회 한미 젊은 의학자 학술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돼 있네요. 예. 이게 웬 행제예요, 선생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 영광을 뽀얀거탑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관련 기사에 신현영 그 교수님께서 네. 뽀얀 거탑을 언급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YTN의 무슨 프로그램이죠? 낭만 주치라는 YTN 라디오 낭만 주치보다 더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예. SBS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뽀얀 그럼요. 거탑과 예. YTN의 낭만 주치 여기에 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 다 해주셨는데 계산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예. 감사하고 저희가 영광이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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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지난 하면은- 1년간 네.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뽀얀 거탑의 인지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더 올라갈 때가 있을까요? 그 이렇게 네이버 자만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저희가. 검색하면 이제 한미 학술상이랑 이제 뽀얀거탑이 뭔가 연관 검색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출연진들도 매일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는 뽀얀 거탑 이렇게 검색창에 써야 돼요. 그래야 인지도가 올라가지. 아, 예. 누구라도 땀은 파야지. 그래야 뭐 10원짜리 100원짜리라도 줍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뭐 하라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요. 저는 매번에 매일 그러니까 구글, 네이버, 네. 그다음에 다음 이렇게 다음은 별로 잘 안 먼저 구글에서 뽀얀 거탑 매일 쳐요.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IP가 달라져야 되니까 회사에서 한번 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시다. 중간에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면 IP가 달라지면 또 새로운 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렵고 근근하게 되게.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예. 아니 선생님 저기 상 받은 거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예. 참고로 그래서 1,000만 원 상금 네네. 받았는데 예, 그 돈 좋은 어떻게 일에 쓰시나요? 쓰기로. 어떤 일이에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네. 어디에 기부하셨는데요? 한국여자의사회 젊은 의사 연구소를 만들어서 와. 그 연구회에 뭔가 젊은 의사들 여러 개 의료계 이슈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이슈도 있고 성평등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젊은 여의사들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학술적인 지원을 좀 그걸로 해보려고. 와.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갑자기 존경스럽네요. 아 이게 너무. 포장을 이렇게 또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참. 네. 예. 나 같으면 100만 원이라도 좀 남기고 기부할 것 같은데. 아 100%는 아니었습니다. 아, 예. 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부 문화 좋습니다. 근데 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떼죠 당연히. 떼긴 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확실하게 떼고 받는 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예, 문제 없을 거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신영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사연 중에서 당뇨와 관련된 사연을 저희가 2가지를 뽑아봤거든요.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매달 한 번씩 의사와 상담해서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던 당뇨 측정기가 시원치 않다고 새로 구매를 하셨대요.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주 2회에서 4회에 스스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에 가든지 하시겠다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매달 병원에서 검사와 상담으로 집중 케어를 받고 있는데 왜 굳이 자가 검진을 하는 건지 이게 과잉 검진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당뇨 자가 검진이 어렵거나 뭐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측정기를 재구매한다니까 그 정도로 자주 자가 측정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혈압약도 매달 처방으로 드시는데 혈압도 매일 자가 측정하는 게 좋을지도 의문이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이게 측정기가 이 손가락 찔러가지고 하는 그 기계 말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예. 매일 하시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들은. 예. 예.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꼭 당뇨 환자라고 해서 집에서 매일매일 스틱을 찔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불필요하게 하고 있으시다면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 자가 혈당 측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뇨 관리 지침에 보면은 이런 측정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대상들이 있는 거죠. 네네.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치료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공복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식전 그리고 식후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그거는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경구약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당화 혈색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당뇨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치료의 변화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당뇨 지침을 보면은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네요. 예. 굳이 뭐 그렇게 매일 그러니까 할 이제 필요는 이 없는 거죠. 장인어른분이 네. 당뇨 조절이 잘 되면 방금 신현영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본인의 당뇨 상태를 측정하는 네. 게 그렇게 의미는 없을 텐데 네. 만약 이분이 어떤 당뇨 혈당 수치가 널뛴다면 네. 널뛰는 게 확인된다면 그것은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달 후에 병원을 가기로 예약돼 있지만 조만간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또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 그러니까 총 원칙은 신현 교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장인어른의 상태에 따라서 장인어른이 맞을 수도 있고 사위분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간다면 이게 당뇨 조절이 잘 되는지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조절이 잘 되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꼭 매달 검사를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방문하는 게 약 처방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당뇨가 조절되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지표들이 혈액 검사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기는 2, 3개월에 한 번씩 해야지 이게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은 2,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가 흔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사실 당뇨는 약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건강 상담,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진의 그런 네.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환자라면 집중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초반에는 자주 가서 관리를 받는 게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근거들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은 뭐 당뇨병도 사실은 1형 그리고 2형 당뇨병이 있죠. 그래서 네. 1형 당뇨병의 치료는 인슐린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네네. 2형 당뇨병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치료의 종류에도 하루에 한 번만 맞는 그런 인슐린이 있고요. 매 식사마다 식후에 혈당을 보고서는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인슐린. 그래서 이게 인슐린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작용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슐린의 처방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인슐린 처방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맞춤형으로 그 환자 개개인의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한 거는 맞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예를 들어서 저혈당에 빠지거나 너무 고혈당에 빠지면 오히려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가끔씩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저혈당에 빠져도 되게 그 증상을 되게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무증상 저혈당이나 무증상 고혈당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자주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 근데 그 진단하고 이 추적 검사를 하는 게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3월 달에인가요? 제가 외신을 봤는데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학생 때 당뇨병을 계속 팔로우할 때 좋은 지표가 되는 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당화혈색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죠? 여기가? 미국 연구팀이 네. 해봤더니 이제 이 경구부하 검사랑 비교해봤더니 당뇨병 전 단계를 헤모글로빈, 아까 당화혈색소가 잘 이 감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이런 당뇨병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유지하느냐는 이 당뇨병 전문가분들이 계속 지금도 계속 그 연구하고 계시고 새로 더 정확한 거, 더 나은 거를 하고 있으신 상태인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이 사연 갖고 의문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네네. 이 당뇨 측정기 있잖아요. 이 네. 측정기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료기기를 취재하면서 사실 그 당시는 이제 물리치료 의료기기 때문에 전기자극 통증 완화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보를 받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를 하시는 분들은 체온, 그러니까 이 열을 재는 것부터 이 맞아요.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가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숙이 취재가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측정기, 그러니까 똑같은 내 상태라도 측정기가 달라지면 이게 내가 당뇨병이 잘 컨트롤되는 것이냐 네.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네. 측정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누군가 전문가분들은 좀 이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구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계 같은 거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저도 아이들 열 났을 때 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들쑥날쑥하고 몸무게 재는 것도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들쑥날쑥해서 저는 집에 몸무게를 2개를 갖다 놨어요. 이거 못 믿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네. 지금 조동찬 기자가 지적하신 이슈가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제가 이 사연을 계기로 당뇨 그 관리 지침을 봤는데 네. 자가 혈당 측정 기기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권고안 지침에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손가락 끝에서 보통은 자가 혈당을 측정하는데 네. 이게 병원에 와서 정맥으로 측정하는 그 검사랑 그 괴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정맥으로 체열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측정기 자체의 무체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오차의 범위가 20% 미만이라고 하니까 꽤 크네요. 예, 네. 적지 않다는 네네.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당뇨는 좀 관리를 할 때 생활 습관 같은 게 좀 중요하시잖아요. 예. 제일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식단 관리죠. 결국에는 이게 당이 과부하가 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식단에서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그런 식단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다 좀 작심삼일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인간의 심리가 초반에는 당뇨 진단되고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해이해지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뇨도 그렇고 네. 고혈압도 그렇고 암 환자들도 그렇고 이런 처음에는 맞아요. 식단이 타이트하다가요 서서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의사랑 만나면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고삐를 쪼이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의 하나의 그 사이클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숙제 엄마가 하라고 하면은 해지고 예.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안 해지듯이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옆에서 체크를 해주고 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좀 타이트하게 조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갖고 환자들 오시면 계속 생활습관 개선이 네. 결국엔 잔소리잖아요. 잔소리를 잔소리. 좀 해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직장에서도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집에 가서도 잔소리를 해야 되면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사람이 그런가요? 돼가지고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은 이제 오늘 본격 주제 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정말로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검진이나 어떤
주기적인 의사와 환자의 만남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잔소리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만나고 네네.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잔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근거로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연수 가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저는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그 전에도 당뇨병 전 단계였고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마르신 분들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단계를 지금 되게 높게 보고 있죠. 근데 네. 그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치를 넘진 않았지만 정상치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 관리하셔야겠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네. 배가 고프면 저혈당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배고픔이 느껴지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네. 저기 아주 이리터블한 놈이 되는 거죠. 아주 신경질적이고 막 네. 뭐 그렇게 원래 성격은 아니시죠? 원래 성격은 네. 지금 굉장히 보시다 원만하신. 뭐 들으셨다시피 네. 굉장히 뭐 차분하고 아니 그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짜증나는 게 정말 저혈당이었는지 네. 아니면 그냥 배고프면 짜증나는 사람인 건지 아니 근데 저는 혈당 이게 측정을 조금 해봐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후자인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다시 실은 뭐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저한테 변화가 있었냐면 네. 제가 어떤 일정한 이제 제 몸의 스케줄이 아닌 회사의 스케줄, 사회의 스케줄로 제 몸을 이렇게 맞춰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밥 먹고 그때 잠자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 스케줄이 없다 보니 제 몸에 갖고 있는 스케줄로만 뭐 살았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네.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조금 제가 먹고 싶은 내 몸이 당기는 것들로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먹으면 되니까 굳이 많은 양을 먹지 않고 이런 습관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면 짜증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배고프면 힘들고 저는 이제 예전에 배고플 때는 정말로 식은땀까지 났거든요. 땀이 온몸에 땀이 나는 경험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는 막 의대생 때 한번 그러니까 저의 1년 선배가 뭐 AB 밸런스가 깨졌다는 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항상 의대생일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배고픔을 잘 쉽게 견뎌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년 생활하면서 지금 식단하고 제일 바뀐 게 뭐냐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원래 초콜릿 좋아하셨어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냥 있으면 먹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있어도 먹지 않거든요. 관리를 좀 그리고 하셨네요. 그 대신 이제 음식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적게 먹거나 가리진 않아요. 나머지는 다 고기도 많이 먹고 삼겹살 정말 많이 먹고요. 뭐 족발도 뭐 밤에 시켜서 먹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생활이 달라졌는데 아까 이제 신현영 교수님께서 탄수화물 줄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이 사실 뭐가 바뀌면 저절로 그냥 안 당기는 그러니까 내 몸이 저절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계 안 당기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다. 이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에비던스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어쨌든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인 거니까 자기가 평소에 먹던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술을 먹으면 네. 술을 먹고 하면 집에 와서 꼭 라면을 먹고 아니면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술이 안 깨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술 먹고 와도 전혀 그런 게 당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라면을 먹은 게 한 2번 정도
그것도 하나를 끓여서는 다 먹지는 못해서 별로 그냥 당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지금 환경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이제 일거리도 예. 많아지시고 스트레스를 다시 받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실까봐 걱정인데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뭐 더 살이 찐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제가 그 전에 겪었던 뭐 약간 뭐 그런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뇨는 참 무서운 게 그 증상만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연이 좀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잠깐 근데 우리 여기서 당뇨 체크도 얘기했지만 혈압 체크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도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집에서 혈압 체크를 하는 게 네. 꼭 필요하냐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는 그 혈압 관련한 아, 지침을 좋죠. 선생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제가 넘어갈 뻔했네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예. 그래서 네. 저는 들으면 사실 이따가 제 개인적으로는 해주시면 집에서 뭐 혈압이 됐던 혈당이 됐던 체중이 됐던 네. 관심을 갖고 자주 체크를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표가 좋더라는 그런 연구들은 꽤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혈압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 병원에 왔을 때의 혈압과 그리고 집에서의 혈압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면은 긴장해갖고 그쵸. 혈압이 병원에서만 올라가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집에서 재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오히려 안정됐다가 집에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자를 백의 고혈압 그리고 후자를 가면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혈압의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피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진료실에서도 왔을 때 혈압이 들쭉날쭉한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도 집에서 재는 게 또 안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치료 고혈압 약제를 변경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약물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체크를 해서 뭔가 이게 나한테 적정한 용량의 그런 혈압약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는 집에서 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혈압계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기의 오류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높게 나왔다가 집에서는 낮게 나왔다가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보통 나의 이제 평균 혈압을 정산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기준이에요? 예, 그런 예. 경우에는 사실 가정 혈압이 더 기준이 되죠. 낮은 쪽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긴장하거나 아무래도 이 하얀 의사 가운을 봤을 때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그렇다는 분들, 있거든요.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안정된다고 하면 그 말을 더 신뢰를 하고요. 다만 집에서도 잴 때도 그 측정 시간이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네. 그리고 고혈압 약물 복용 전에 1, 2분 정도 안정을 취한다면 재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낮에 막 활동을 하다가 재는 거는 별로 그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아침에 재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 그러니까 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 매번 다 같은 환경에서 재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랑 반대네 오히려 혈압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자주 재보는 게 더 체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들쭉날쭉하고 진료실에서의 그런 혈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정 혈압이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이제 사연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합병증이 이 안과 쪽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안과 전문의 이성준 원장님과 지금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특별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이성준 원장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통화 연결까지 하면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은 당화 혈색소가 6.4로 잘 된다는 판단인데 석 달에 한 번씩 검사 때마다 다른 것은 별 말이 없으신데요. 단백뇨가 나온다고 지적을 하시네요. 당뇨를 오래 앓아서 합병증 증세로 그런 것 같다고 하시고요. 약만 처방해 주시고 따로 치료는 안 하니까 이건 어떻게 못하나 봐요. 그저 잠 잘 자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운동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눈에도 합병증이 와서 재작년에 눈 출혈이 왔습니다. 왼쪽에 왔는데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수술만이 답이라고 하시네요. 유리체 절제술인데요. 부분 마취로 입원은 3, 4일 정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원하는데 예전에 어머니도 이런 같은 수술을 하셨대요. 그때 어머니 보니까 한 달 동안 엎드려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본인은 가스오일을 넣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대요.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더 됐는데 마음 아팠던 게 눈 수술 후에 눈이 좀 개눈처럼 하얗게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저도 혹시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좀 보기가 안 좋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수술해야 할 눈은 흐릿해서 사물 실별만 간신히 하고 있는 수준이고 찌그러져서 보인대요. 찌그러져 보이는 것도 예, 있네. 예. 유리체 절제술로 그 찌그러져 보이는 걸 좀 편다고 했던 것 같고요. 다른 쪽도 레이저 치료 충격으로 다소 출혈이 있어서 검은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컨디션이 나쁘니까 오른쪽도 그냥 잘 보이지 않아서 생활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단 우리 이성준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분 사연을 주신 분은 어떤 상태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당화 혈색소가 6.4로 잘 된다고 현재 조절이 잘 된다고 하시지만 네. 이게 당뇨가 조절이 잘 돼도 이제 인체의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오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조절되더라도 그 전에 얼마나 잘 조절됐냐에 따라서 눈이나 뭐 신장, 콩팥 이런 데 이제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이 정도 상태로 온 거라면 지금 현재는 조절이 잘 되고 있지만 아마 예전에 잘 조절되지 않았던 기간이 꽤 오래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당뇨가 이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합병증이 잘 오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으신 거고 당뇨병의 합병증의 치료를 크게 보시면 최근 치료는 기본적일 때는 약물 치료나 경과 관찰을 하지만 그 다음 치료는 요새 안내 주사라고 해서 눈에 주사를 맞는 치료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분이 말씀하신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일단 들으신 상태면 이제 일단 합병증이 꽤 진행을 좀 하신 거다.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제 후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 눈처럼 색깔이 그러니까 강아지 눈이 조금 더 하얗게 이게 아마 어머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눈 중에서 왜 검은 동자라고 하죠, 각막. 네. 이제 각막이 이제 하얗게 혼탁이 생기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당뇨 합병증이나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아주 합병증이 심해서 그 단계가 좀 넘어가서 거의 말기, 눈으로 치면 당뇨병성의 말기로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녹내장이 합병되게 됩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당뇨 합병증의 제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런 현상이 오면 눈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눈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거든요. 그러면 네. 각막에 이제 혼탁이 오게 됩니다. 하얗게.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신 거를 의미하고 뭐 일반적으로 모든 이분처럼 이렇게 출혈이 있어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 이렇게 각막 혼탁이 오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병의 진행에 따라서 오신 거고 수술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예. 지금 증상이 아주 흐릿하고 좀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수술로 어쨌든 조금 많이 개선이 될 수는 있나요?
일단 제가 눈의 상태를 보고 나중에 크게 이제 당뇨병으로 이렇게 오는 합병증은 크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눈 안쪽에 있는 공간을 유리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피가 난 거죠. 출혈이 생기면 당연히 눈 안이 맑아야 되는데 그 안에 피가 차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출혈이 제 첫 번째 문제고 또 한 가지 오는 합병증이 이제 증식성 막이라고 해서 눈 안에 쉽게 생각하시면 거미줄 같은 막이 이렇게 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동반되는 게 출혈만 있느냐 아니면 증식성 막이 동반돼서 눈 안에 막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분 얘기로는 찌그러진 거를 수술해서 편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일부 증식성 막이 같이 동반된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단 출혈 자체는 유리체 절제술로 거의 깨끗이 다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제거했을 때 개선 정도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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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답변이 웬만큼 된 것 같네요. 네. 네. 안과 전문의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뭐 대충 인터넷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병원 잘 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기 오연고탑에 직접 한번 또 나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했지만.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안과 특집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한번 특집할 때 네. 한번 불러 모실 테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디 술자리 가신다면서요? 술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미팅이 하나 있어서. 매일 술자리 가시나요? 아닙니다. 네, 좀 자제 좀 하시고요. 예. 미팅인데 술은 좀 먹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자제 좀 하시고 몸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아유,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또 상담을 받으니까 재밌네요. 네, 새로운 시도인데요. 앞으로 네.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도 예. 나오시기 귀찮으시면 전화 연결 저희가 한번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인물게스트는 본격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돼요? 그 사연마다 어떤 특정한 전문 과목이 있으면 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오늘 이걸 사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과 전문의한테 늘 그렇듯이 물어봐서 막 제가 하느니 좀 오늘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예. 내가 운전 중인데 그 시간엔 그랬고 괜찮아. 차 안에서 잠깐만 멈춰놓고 해주시면 되잖아. 그랬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다만 전화기가 조금 제 전화기라서 들으실 때 음질이 잘 들어갔는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조정을 해보죠. 만약 조금 듣기 불편하신다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우리 PD님 그런 오디오 조절 좀 가능하십니까? 고개 끄덕였어요. 예. 무슨 자신감이지? 어떻게 만져놨는지 우리가 나중에 생방으로 한번 그렇죠. 들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다 들어요. 이거 예. 특히 뽀얀 거탑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 잘 와요. 정말 잘 와요. 저는 심지어는 자기 전에는 끝까지 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스르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밝게 하는데도 졸리신가요? 괜한 짓을 했네요, 제가. 잘 자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합병증이 좀 심각하게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수술로 좀 많이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교훈은 지금은 혈당 당활색소나 다른 걸 봐서는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조절되지 않았던 게 합병증을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뇨는 늘 언제나 꾸준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사연도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매년 회사 복지 차원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작년에 간호사님이 국가검진도 같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무료 검진 혜택이 있다고 하면서 1년에 2번이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종합검진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받아도 되고 다만 중복되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제 회사 종합검진을 받기 전에 대한민국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으러 집 앞 내과를 가셨대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랑 피 검사하고 병원을 나오려고 그랬는데 돈을 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웬 돈을 요구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검진 안내를 보니까 본인 부담 10% 또는 무료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는 걸 발견하셨대요. 분명히 어제 상담 받을 때는 환수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했지 비용이 있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였으면 일부러 이렇게 더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국가대표 무료 검진이라고 해서 참 자랑스럽게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내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지 뭔가 이게 보험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셨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이거? 예.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 국가 건강검진이 종류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유료가 될 수도 있고 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종목이 달라지면서 항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무료 이건 아니네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저도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국가검진은 무료가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국가검진에서도 일부는 유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료의 부분인가요? 우선은 네. 암 검진이 그런데요. 네. 이것도 보험료를 내가 상위 50%냐 네. 하위 50%냐에 따라서 무료냐 유료냐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위 50%냐? 예. 어떤 상이요? 우리가 보통 우리 네.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각각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소득이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위 50%가 있고 하위 50%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하위 50%인 분들은 무조건 다 무료가 되는 거고요. 네. 상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암 검진에 한해서요. 네. 본인 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10%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종목별로 봤을 때도 자궁경부암이랑 대장암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검사에서는 10%를 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각이 없으셨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검진이랑 일반검진을 같이 중복해서 한 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종합검진에서 중복되는 검사들은 국가검진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면제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종합검진을 해갖고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초음파 검사랑 피 검사 했다고 했는데 초음파 검사가 그럼 암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암검진에서 지금 초음파하고 있는 게 간 초음파가 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직장 건강 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 검진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네. 국가 건강 검진이 있는데 저희는 1년마다 한 번씩 받죠. 직장 건강 검진. 근데 받죠. 이게 원래는 사무직이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비사무직이면 경우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의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사무직인데 왜 회사에서 네. 법과 달리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강요하느냐. 안 이건 법이 맞지 가면 않다. 연말에 막 보채더라고요. 가라고. 2년에 한 번이 맞다 했는데 네. 보니까 기자는 네. 비사무직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우리는 사무직이 아니군요. 네, 비사무직이에요. 그래서 1년에 그런데 이제 보통은 회사에서 직장 건강 검진에서 포함되는 게 일반 그러니까 국가 건강 검진보다는 넓어서 예전에는 이런 식의 계산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면 그냥 직장에서 하는 것만 하셨으면 됐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장이 없으신 그러니까 국민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지역 가입자 분들은 그냥 국가 건강 검진을 그냥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지금도 뭐냐면 지역 건강 검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국가 검진만 받으시면 되죠.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국가검진이 일반 건강검진과 5대암 검진과 구강검진이 있다. 그래서 뭐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해당 연도 출생자. 이건 뭐냐면 올해는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차별이냐? 네. 그건 아닙니다.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작년에 다음에요. 받으셨고 네. 내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예, 2년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건강검진자는 20세 이상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네. 클릭하셔서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 거기 또 5대암 검진이 있습니다. 5대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있는데 이것도 위암은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자궁경부암만 만 20세. 그러니까 건강검진 대상과 일치하죠. 그다음에 네. 유방암 만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 20세 이상이 다 일반 건강검진이 대상이긴 하지만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받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구강 검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검진과 이 뭐 이렇게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대상자라고 해서 40세 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분들은 딴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해당하는 건강검진 뭔가 체크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직장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네. 예전에는 직장이 더 넓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직장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조금 최소한으로 낮춰놨죠. 저렴한 상품을 이렇게 좀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검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복되는 걸 피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혈액 검사를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중복해서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환수조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피해서 따져서 받아보시라. 그런데 이제 아까 신현영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만 40세 이상이 되는 분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간경변증이나 B형하고 C형 간염 보균자가 이 고위험증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만약 직장 건강검진에 그 항목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직장 건강 받으시고 이런 국가 검진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국가 검진이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내고라도 종합 검진을 제대로 받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요즘 어떤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국가 검진과 이게 이제 뭐 한다면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대장암일 거예요. 네. 우리 직장 검사에서 대장암 검사를 한다면 다 대장 내시경을 받잖아요. 사실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의 선별 검사로 적당하느냐 그건 논란이 있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가격 대비 뭐 효능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대장 내시경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대장암을 또 체크할 수 있는 건 대장 내시경일 수 있거든요. 네. 용종도 뗄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뭐 때 보셨나 봐요. 없었어요. 보신 것 같은데요. 아 벌써 하셨어요? 네, 한 번 했어요. 아, 네. 그런데 국가암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사가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대변에 있는 자멸 검사,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피의 흔적 이걸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별 검사로서는 네. 대변 검사가 더 좋다고 나와서 국가암 검진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적용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또 그렇죠. 아닐 수 실제로 있겠다.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소화기내과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야 나 대장암 걱정되는데 무슨 검사 받아?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대장 내시경 받아야지.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국가암 나왔군요. 검진은 네. 직장 검진보다 좀 떨어진다. 뭐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가암 검진이 맞고 사실 직장 건강 검진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학자들의 이 근거 기준을 따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동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장 검진이라는 게 직장에서 후원해주는 종합 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SBS 같은 직장에서는 종합 검진이 뭐 1년에 무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좋지 않은 조금 영세한 저 같은 중소병원에 있는 데서는 종합 검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부예요, 저희는 굉장히. 그렇죠? 예, 국가 검진을 뭔가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채용 검진만 예.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종합 검진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씩 일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종합 검진을 평소에 잘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리스크가 높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종합 검진 좀 해야 될 나이가 해야 있는데 돼요. 저는 예. 이제 자비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뭐냐면 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추가 수면을 비용이 있잖아요. 뭐 네.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네. 기본만 저는- 하니까 항상 예. 그러니까 저설량 패시티 자비로 계속 매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실은 이제 뭐 이 건강 검진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시는 학자분이 보면 제가 건강 검진 받는 행태는 대단히 비판받는 소지가 많은데 저는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도 위내시경도 수면으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매 건강 검진을 할 때마다 사실 20만 원 정도 가까이 그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고 대장 내시경은 너무 괴로워요. 좀 누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네.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약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힘들죠. 저는 예. 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그거대로 FM대로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지시대로 했는데 결국 뭐 부정확한 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장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예, 그렇죠. 장 상태가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돼서 뭐 대단히 저는 그러면 나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어젯밤을 뭐 새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건강 검진을 받을 때 그래도 회식이 없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내일 받기로 한 날 그 전날 회식을 그것 때문에 취소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술자리 가면 저는 정말 보통 취소하는데요. 왜요? 저는 안주도 안 먹어요. 아 예. 그냥 그 액체류만 마시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청결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뭐 비용을 내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이 우리가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네.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 건강 검진의 효과. 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예.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걸 돌리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게 네. 그 국가 검진이 되게 항목도 조촐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검진의 취지랑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우선은 건강 검진의 항목으로 들어오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질병 중에서도 선별 검사, 특정 검사를 특정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선별 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장암을 초기 진단하기 위한 툴이 뭐냐 네. 이런 선별 검사로서의 하나의 기능이 있어서 이 검사를 하면은 뭔가 조기 진단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조기 진단했을 때 조기 치료, 조기에 대응이 가능해서 네. 이게 결국에는 사망률까지도 개선할 수 있어야지 이게 검진 항목으로서의 요건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검사들이 너무 비싸다 보면 모든 국민한테 검진을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항목들이 들어오려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걸 증명을 해야지 검진의 항목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검진 또는 종합 검진 이런 건강 검진에 있어서의 효과를 질문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 검진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질병 특히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면 사망률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그 항목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올해 3월 달이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한할리머니 주최해서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있느냐에 대한 걸로 심포지엄을 열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다녀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신영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방암 건강검진이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유방암의 사망률까지 낮췄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증이 안 됐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갑상선 지금 진단 잘 안 하잖아요.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서 갑상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많이 수술했지만 갑상선 암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까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논리로 갑상선 암 조기 진단과 조기 수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갑상선 암 수술이 예년에 비해서 그 논란이 있기 전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기전이 유방암 검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들었던 저로서는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했던 만성병 건강검진, 당뇨병, 네. 고혈압, 고지혈증 이것이 질병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률뿐만 아니라 질병을 좋게 하는 효과도 현재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건강검진은 만성병에 대한 건강검진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발제자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건강검진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병원을 그걸로 계속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결과를 봤더니 질병이 상당히 컨트롤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만성병은 단순히 건강검진으로 딱 너 당뇨병이야? 너 당뇨병 전 단계야? 혹시 너 고혈압이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되게 부족하다. 그런 만성병은 그것을 딱 감지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연결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 사업이 국고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35%가 증가가 됐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검진 항목 하나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검진 항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의학적인 근거랑 타당성을 가지고 설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검사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단체에서 뭔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 그것들이 검사가 추가가 되는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좋은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례로 저도 몇 년 전에 그 건강검진에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그런 자문회의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네. 모 국회의원분이 이거 하나 검토해봐라. 그래갖고 그 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그때 영유아 건강검진에서요. 뭐 하라 알레르기 그랬어요? 선별 검사를 추가하는 거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영유아들이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와서 그걸 할 때 알러지에 대한 선별 검사를 설문지 형태로 20에서 30문항을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타당하느냐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자문회의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계기가 하여튼 간에 누구의 건의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모였던 선생님들은 알러지 하시는 분들 피부질환 보시는 분들, 소아과 선생님들들 네. 그런 분들 교수님들이 모셨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사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전 국민의 영유아들의 알러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생기고 그게 학술적인 근거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포함 안 하는 걸로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네. 사실 영유아 검진 안 해봤어요. 아이들이 네. 문항 체크하는 건 보호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데리고 갔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영유아 검진 그 선별 검사 할 때 네. 문항 이모님이 체크를 하셨겠죠. 남편분이 하신 것 같진 않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예. 안 나는 건가요? 엄청난 예. 그 몇 페이지 되는 거를 체크해 가야 돼요. 그걸 네. 보고서는 발달이 어떤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영유아 검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20문제에서 30문항이 추가된다는 건 엄청나게 과도한 그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고 네. 검진을 하는 수검자 입장에서 엄청난 노동이 그쵸.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리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러지 체질이나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봐야 될 영역인
거지. 이걸 모든 사람들 그렇네요. 체크하는 거는 예. 과도한 국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검진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별 검사가 있어야 되고 조기 치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는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미달이 됐군요. 예. 이게 국민적인 포퓰리즘으로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포함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과의 교수님들이 너무 정말 그런 마음은 반감이어서 네, 하고 싶지만, 찬성을 하고 싶지만 네. 학자적인 양심으로는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리젝이 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검사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의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지금까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5대항 검진에서 7대항 검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펫CT가 저설량 펫CT가 이제 고위험군한테는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한 검진 없이 정부로서는 이게 국민들한테 뭔가 수혜를 주는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하나의 툴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지적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보도 자료를 먼저 봤죠.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흡연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저설량 펫CT를 찍으면 폐 사망률이 낮다는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나왔던. 그게 이제 되게 좀 좋은 논문에 나왔었죠. 애니제임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논문을 딱 접했을 때 이게 이렇게 30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설량 펫CT를 어떻게 지원해야겠다. 왜냐하면 또 그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담배에 세금을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사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세금의 원칙에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원래 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세금의 원칙이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막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국가 NPT 사업이겠죠. 이제 이 국가가 다 그 재원을 마련해서 30년 흡연을 하루에 한 갑씩 3주 이상 흡연한 분들에게 이제 저설량 펫CT를 촬영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발제자로부터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4년 전, 5년 전 연구는 그게 맞았는데 후속 연구 2편이 있는 거예요. 후속 연구 2편은 그것과 견해가 달랐어요. 결과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저설량 펫CT를 1년에 한 번씩 찍는 게 폐암 사망률을 낮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 지금은 논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영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 반대하시는 분은 현재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도입하는 건 과학적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논란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으로 나오신 분들께 당신들이 기자들에게 그 써주신 보도 자료에는 이 두 번째 근거가 없다는 논문은 없었다. 오로지 첫 번째 논문만 있었는데 네. 이거는 대단히 기자로서 불쾌한 일이죠.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문가 위원들이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 사안 쏙 빼놓고 그냥 해당되는 이거와 자기네 정책과 맞는 논거만 딱 들이대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저도 그 순간 그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그게 맞는 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의 정책을 할 때 자기의 맞는 근거만 쏙 빼내고 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 그건 저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저는 매일 제가 제 돈 주면서 하고 있는 이 검사를 네.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박수 칠 일인데 실상을 알고 나니 꼭 방금 말씀하셨던 꼭 그럴 만한 일은 아니다. 사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COI라고 하죠. 예? Conflict of Interest 해가지고 뭐 이해 충돌 방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엄청난 COI가 있는 영역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에비던스로
측량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건강검진 항목에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해야죠. 우리가 하고 10년 전에 들어왔던 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말로 질병의 조기 진단율과 사망률을 낮췄느냐 계속 그렇게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연구에 하셔서 계속 조정해야죠. 한번 건강검진 항목으로 들은 게 빼박이 아니라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갈 수 있고 계속 빠져나간 것도 다시 점검해봐야죠. 트라이얼 한번 네. 어떤 밖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근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하는 영역이 이 건강검진 항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제로 2018년에 좀 대폭 수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하다가 4년에 한 번으로 사실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저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네. 조금 소소하게 조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근거 없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사후 관리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검사만 하고서는 하여튼 이상 소견이 있어도 뭐 사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네.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방치되는 케이스들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료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중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한 거 한 가지 고민이랑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유병자들 예를 들어서 나는 당뇨, 고혈압 앓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는 암 환자인데 이런 국가 검진을 해서 수치가 또 뭐 수치가 나왔으면 사실 이 건강 검진을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질병이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고서는 그냥 수치만 보고 보통은 설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이랑 그 수검자랑 되게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어. 나는 맞아요.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설명을 네, 해? 맞아요. 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의사와 신뢰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진 결과를 설명한 사람이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주치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해주던 의사들이 그 결과를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검진을 이 사람이 했는지 언제 할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온지 보고서는 체크를 해서 네. 내가 처방하는 검사와 이 검진 결과가 중복되거나 오히려 그렇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겠네요. 네. 예. 저도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현영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편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이제 네. 일치하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검진의 영역이 아니라 진료의 영역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그러니까 검진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에서 보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따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으로 다니시는 그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그것을 별도로 떼다가 갖다 드리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고 특히 병원이 다를 경우에면 서로가 성가셔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 토론회에 있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만성병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것은 검진 영역이 아니라 진료 영역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떼어놓느냐 하는 노력이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저 불필요하게 그냥 당뇨 환자가 또 혈당 체크를 하게 되는 꼴이 네.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많이 네. 됐어요. 예. 그래요? 네, 일을 뭐 많이 했네. 이것도 뭐 나름 뭐 정책 얘기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좀 더 좀 팔로우 하면서 이거를 네. 좀 제정할 수 있는 거는 또 정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가 검진은 다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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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암 검진 한 10% 정도 네. 본인 부담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있죠? 예. 네. 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신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사연 소개하는 거 네. 오늘 하셨나요? 사연이요? 아니 그 이메일 주소. 아니 지금 하려고 제가 딱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말하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사연을
보내주실 곳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tower@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연이 하나도 없어요 했더니 이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그 저희가 다 개인적으로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팟빵 댓글도 대단히 힘이 됐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 조 기자님 저기 응원하는 댓글 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실은 포탈의 댓글과는 정반대거든요. 포탈 댓글은 뭐 완전히 이제 저는 대단히 나쁜 놈. 아 그런가요? 네.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챙겨보고 카톡으로 보내드리죠 뭐. 네. 예. 보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보고 아, 있어요. 벌써 보셨어요? 우리 저희 예. 회사 게시판 뭐 제보라 시청자 뭐 이런 데도 엄청나게 뭐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뭐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제가 대하는 사안은 아무리 그러셔도 제 기사를 글자 하나 바꿀 생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본인들이 주시지 네.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송을 걸어주세요. 정식으로 대형 로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들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고수들은 악성 댓글 달리면 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돼요. 예, 아마 조동찬 기자가 더 열심히 취재를 하게 되는 또. 저는 고수는 아니라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멘탈 완전 털리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제 다른 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네. 전혀 뭐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겠다 나의 기사에 대해서. 그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난 국가기관에서 개인은 그러니까 만약 들으신다면 저는 그 내용 증명 서류에 대해서 제 기사를 한 글자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현쌤 4주 뒤에 또 만나요. 보고 싶겠네요. 네. 선생님 답 안 하세요. 나만 보고 싶은가 봐. 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